안녕하십니까. 고전이 있는 최경렬입니다. 도덕경 1장부터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1장은 주간본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리지널 가장 오래된 판본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서본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왕필이 이 1장에 대해서 주석을 아주 그냥 길게 달면서 유명해진 장인데, 주간본에 없다는 얘기는 후대에 도에 대한 개념이 정밀해지고 사고가 치밀해지면서 첨가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일단 해석만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 고로 상 무욕 이 관기묘하고 상 유욕 이 관기요라. 차양자 동출이 이명 동위지 현이라. 현지 우연 중묘지 문이로다. 첫 구절은 뭐냐 유명하죠.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면 항상 된 이름이 아니다. 얘기를 하죠. 여기도 벌써 운이 벌써 보이죠. 이게 제가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중국어를 읽으면 보기 좋아서 다오 커타오 페이창타오 민커밍 페이창밍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제가 후진바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이 글이 보시다시피 세자씩 두 구절 됐고, 밑에도 유명무명 됐고, 밑에도 그렇고, 고자 빼면 상유욕 상무욕, 요것도 외우기가 굉장히 쉽게 돼. 네 자식을 끊어서 외우기가 쉽게 돼 있죠. 뒤에 보시겠지만 백서본은 이거보다 더 리듬이 더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송하기 편하게 되어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해석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도를 도라고 이름 지을 수 있으면 이 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라고는 이미지, 도의 아이디어, 본래 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라고 명명하는 순간 도의 본래의 모습이 잃어버린다. 마찬가지죠. 명을 명이라고 한 이름을 짓는 순간 사물의 본래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름만 남게 된다. 그런 의미로 대충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름 짓거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명칭을 부과하면 그 존재가 있게 한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고 그 이름만 남는다고 그러죠.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는 사라지고 이름만 남아. 장미의 이름,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름을 짓지 않은 무명이야말로 이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을 지으면 이름을 지으면 이 만물이 자라나게 된다. 어미가 된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하여튼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해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명을 이어봐서 항상 무욕해야 그 오묘함을 볼 수가 있고, 유욕해서는 그 요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무를 받았고,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없고 도는 도라고 이름 지을 수 없으니까 무명 상태여야 되고, 알지 않으려고 하는 무욕 상태여지만 그 본래의 오묘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의지력을 발휘하고 그 이름 지은 형태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그 묘의 반대되는 샛길로 빠지게 된다든지 껍질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나온 것으로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것은 똑같이 사실은 현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도를 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어둡다, 알 수 없다, 감지할 수 없다. 여기서 현이라는 것도 그냥 임의적으로 붙인 명칭이지 현이라고 한다. 여기 두 가지가 이제 뭐가 문제? 두 가지가 이제 뭐를 나타내느냐? 이것도 해명을 해야 되죠. 두 가지는 요 앞에 문장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는데 앞에 문장에서 양자가 무욕과 유욕, 기묘와 기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두 가지는 뭐 같은 소리입니다만은 똑같은 데서 나왔지만 이름은 다르다. 그렇잖아요? 무명, 무욕, 유명, 유욕. 이것은 한마디로 현이라고 할 수 있다. 도의 성질. 근데 도라는 건 현이라고 설명을 해놓으면 이게 또 고정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물가물하고 설명을 할수록 또 가물가물해서 알 수가 없고 중묘, 여러 오묘한 것에 문이 될 뿐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도라는 거죠. 도.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할수록 요령부두인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왕필보의 해석 대충 해석했습니다. 왕필보의 해석인데 여기 사실 제가 유명 두 번째 글 유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보 이렇게 읽었지만 요거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무명 천지지시 유명 천지지모. 그래서 무라는 것은 천지의 시작을 이름 붙인 것이며 유라는 것은 만물의 어미가 됨을 이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끊어읽기가 지금 불확실하단 말이죠. 유명, 무명으로 제가 끊어읽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상무, 요기관 기묘, 상유, 요기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끊어읽기로 보면은 해석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왕필본 이렇게 읽는 거 많이 익숙한 글이죠. 요게 백서본에는 요렇게 나옵니다. 약간 다르죠.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는데 야자가 붙고 그쵸? 세 글자인데 네 글자로 늘었죠. 그 다음에 상이 항으로 바뀌었죠. 그쵸? 무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근데 여기 X자로 되어 있는 건 백서본의 글자가 판독 불가능한 글자, 훼손된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묘할 때는 원래 글자, 요 글자가 썼죠. 괄호 친 거는 여기 현대에 통용된 글자로 이렇게 쓴 겁니다. 괄호는 원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교자가 있는데 이 교자가 이게 없는 글자라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원본은 이렇게 입구자가 붙어 있죠. 요 같은 글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현재 판본에서는 이제 중인변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거 없는 글자라. 이게 주간본 나오면 걱정해요. 지금 없는 글자가 거기 한보따리라서 고형, 초나라 글자 여기 한문의 고형이라 없는 글자가 한보따리라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돼요. 하여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교자가 다르고 여기도 약간 다르죠. 우자가 유자로 되어 있고 대충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백서 갑본이죠. 근데 갑본은 상당히 완성된 형태죠. 을본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뭐가 많이 빠져 있죠. 다 빠진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서 을본과 갑본 이렇게 합치면 원본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본문을 4개로 쪼개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필본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그러는데 백서본 갑본은 도가도, 야, 그리고 이제 항자가 다르죠. 명가명 여기 야가 붙었고 야가 붙었고 비항 항자가 다르고 이제 어조사 야자가 들어간 게 다르죠. 그래서 세자가 4글자씩 4구로 된 중국 사람 4글자 참 좋아하죠. 4글자로 외우기가 더 편하게 됐죠. 보통 문법이나 구문 구조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한 데서 복잡하게 발전을 하고
진화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후대의 글이 더 간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이나 이걸 읽으니까 통설이나 이거를 항상 검토를 해야 돼요. 아니 후대의 글이 더 복잡해지고 사고가 정교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오산입니다.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죠. 어조사가 고형에 더 많습니다. 야자 뒤에 보시면 다 알 텐데 고형이 더 많고 이게 단순히 문장의 종교를 나타내거나 휴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문장 끊어읽기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조사로만 이렇게 리듬 조음소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왕필은 여기 원문에 항이라고 되어 있는 걸 다 상으로 바꿨었어요. 그리고 아마 백서본에는 다 항으로 되어 있죠. 한 군데인가 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다 항으로 되어 있고 백서본은 근데 백서본 왜 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한나라 문제 사말치 종교 한나라 무제 할아버지죠. 문제의 이름이 유항입니다. 항. 그러니까 여기 항이라는 글자 쓴 거 보면 백서본은 한문제 이전 글이라는 게 명확해지죠. 한나라 이전에 확실히 한나라 이전에 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이 휘했기 때문에 유방 나라방자인데 나라방자 옛날에 나라방이라고 그랬는데 유방 때문에 글자를 국으로 바꿔 쓴 거죠. 그러니까 한대 이후의 서적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고대는 나라를 다 방자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이름이 항인데 항을 안 쓴 걸 그대로 놨던 걸 보면 한 문제 이전의 글이라는 게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글자 사이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겠죠. 이 첫 구절에서 중요한 건 도와 명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명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상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라고 얘기를 꺼내는 순간 개념화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귀신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귀신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 언어 너머의 것, 분명히 존재하나 이름할 수 없는 것. 그게 도란 말이에요. 근데 논의를 벌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임시나마 임의적이라도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한계를 안고 갈 수밖에 없죠. 그 한계를 안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한계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엔 이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한계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안고 가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도와 명의 관계는 개념으로 바꾸면 대상과 명명에 대한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이 대상과 그 대상을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라는 것은 중국 책에서 오래된 관심거리였어요. 노자 이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손자, 이것도 죽간본이 발견이 됐죠. 손자에도 대상과 그것을 어떻게 명명할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미. 그건 이제 옛날에는 혁명이라고 얘기했죠. 혁명. 우리 혁명제약 할 때 그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형이라는 것은 대상이고 형에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가라는 게 오랜 관심거리였죠. 손자에도 보이고 한비자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한비자 이전에 그 원시 법가들도 이 문제에 고민을 했고 좀 더 내려오면 명가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을 하죠. 똑같은 혁명이라는 걸 갖고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유가에 가면 정명론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장이나 이것도 혁명론의 연장선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뭐 얘기하기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 고대 사상 세계에서는 혁명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대상과 이름을 어떻게 관계짓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 폭넓은 이 지식인 사회의 고민, 뭐라 그럴까, 공유하는 이 철학적 테마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후반에 이제 언어 철학이 철학과 문학 사상에 엄청난 임팩트를 가해서 아주 심오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인간은 언어의 그물에 걸린 존재다, 뭐 그런 말이 있고, 또 언어 바깥은 아무것도 없다. 멋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사유를 지배하는 것이지 사유가 언어를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다. 이 말만 들으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등등 이런 말 많아요. 언어를 중심으로 철학하고 언어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언어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이 영향 때문에 이 일장이 특히 유명해졌고 그 측면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사고방식에 혹했던 사람이고 문학에 특히 관심이 많던 사람이라 그쪽으로 접근해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언어의 그물에 걸린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가 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언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쪽으로 사고가 몰리기 시작하면 인간의 의지력, 사고 이외에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없는가라는 그 일종의 결정론 같은 언어 철학에 의도하지 않는 면으로 가게 되고, 그거 좀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언어 철학이 발전된 데는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 언어 철학 수고 중에 뭐 인간은 말할 수 있는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뭐 이게 굉장히 오독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보는 거에 요즘 제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틀렸다거나 뭐 심오해서 안 되냐라는 거에서 제가 뭐 딴지 거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만 해서는 이 논어라는 텍스트 전체의 도가 어떤 문제인가를 얘기할 때 조금 핀트가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모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무자 유자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왕필본에는 천지지시로 되어 있는데 백서본에는 만물지시로 해서 만물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천지로 되어 있느냐 만물의 요 하나 차이죠. 이 어조사 여기 확실히 들어가 있고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왕필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무명의 세계는 천지고, 그쵸? 천지고 유명의 세계는 만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생긴다는 일종의 순차적인 천지 탄생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뭐가 되게 심오한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백서 갑본에는 다 만물로 되어 있어요. 이 사고방식은 그러면 이게 갑자기 천지가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왕필의 주석을 보면 왕필도 주석을 무명을 만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서본과 똑같이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천지가 들어간 건 어떻게 된 거죠? 아마 후대에 개작된 게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명을 천지로 보고 유명을 만물로 보면 이게 천지가 먼저 생겨나고 만물이 나서 이제 천지가 있고 만물이 생겨나서 우주 탄생 신화가 돼서 되게 멋있어 보일 여지가 많죠. 되게 심오해 보이는데 왕필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백서에서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누군가의 손을 거쳤어 리젝트된 편집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글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글자 차이를 보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미를 좀 봐야겠죠. 앞 구절에서 유명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명가명 비상명에서 명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을 바로 받아서 유명 무명으로 명을 다시 나눴죠. 그렇죠? 도에서 명예단계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테마가 이제 명으로 넘어온 거예요. 결국 도라는 개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도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이라는 도라고 이름 붙인 그 명이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명으로 테마가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시와 모가 있죠. 시는 뭐 문자 그대로 만물이 없다가 무에서 유로 생겨나는 탄생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모가 뭐냐? 모는 만물이 생겨난 다음에 발육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발육 단계까지 포함하는 걸로 봐야 시와 모의 차이가 생겨나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에서 만물이 생겨나서 생겨난 다음에 이제 기르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물이 탄생해서 자라나는 것까지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어가 등장을 하죠. 유와 무 이제 등장을 하죠. 유와 무. 유무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이후에 유무는 노자의 철학과 이 사상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화가 됩니다. 여기서 등장을 하죠.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필번은 고로 상무욕이 관기묘 상유욕이 관기요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이제 상무욕이 관기묘 상유욕이 이렇게 끊어 읽어도 돼요. 상무욕으로 읽어도 되고 상유욕으로 읽어도 되고 결국 이제 유욕 무욕으로 끊느냐 아니면 유무를 독립시켜서 읽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게 이제 끊어 읽기에 이제 논쟁거리였었는데 백서번이 발견이 되고 간단히 해결해졌죠. 항무욕이라고 분명히 왜 야자 때문에 야자 이래 중요합니다. 어조사가 야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무로 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상무욕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무욕 유욕이 한 개념으로 묶인다는 게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죠. 이래서 백서번이 부대 발굴이 중요한 거죠.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 있고 다르게 이 여지를 아예 그냥 딱 결정을 해준 거죠. 무욕입니다. 상을 항으로 썼죠. 무욕 이관기묘 유욕 이관 기소교에서 기소교라 여기 이제 입구자가 있는 교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글자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야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의미를 보면 이 묘자와 이 요자는 상반되는 말이죠. 앞에서 유명 무명이 나왔어요. 유명 무명이 유명 명이 나왔고 유명 무명이 나왔고 무명이 나왔고 여기서는 다시 이어서 유욕 무욕으로 다시 받은 거예요. 명에서 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쵸? 욕으로 내려왔어요. 테마가 바뀐 거죠. 이것도 역시 명에서 이제 욕으로 확장이 된 것인데 첫 번째 노자에서 이런 개념의 확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노자를 읽을 때 이 개념의 확장, 이미지의 확장, 반복, 중복 이런 것들이 유사 개념의 이 덧붙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이게 처음에 벌써 등장을 하죠. 도에서 명으로 명에서 욕으로 개념이 계속 응용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명에서 욕으로 확장됐다는 것은 개념으로 명명된 이후에 명명된 구체적인 사물을
파악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욕자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부여됐을 때, 개념화됐을 때 이것을 보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것은 임시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름 너머에 존재가 있게 하는 진정한 토대, 그것의 뿌리 같은, 그건 이제 오묘한 존재라고 했죠. 묘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지만, 이름에 집착하고 개념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핵심이나 그것이 있게 된 토대나 뿌리는 잃어버리고, 그 변두리, 샛길, 껍데기,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이게 계속 앞에 테마가 이제 변주되면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헛것을 묘한 것을 보게 한다. 이게 이 묘라는 것이 정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묘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거를 안 보게 되고, 그건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헛것, 착각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경고를 내두고 있는 거예요. 도라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백서문에 보면은 바소자를 넣어서 아예 그냥 껍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예 이것도 더 대상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흥미로운 언급이죠. 일종의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경고이지만 인간의 심리라는 게 개념 조작을 하고 싶고, 개념이 던져지면 거기에 달려드는 속성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이렇게 침을 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차양자 동출이 이명 동위지 현이라 현지우현 중묘지문이라. 여기 이제 현지우현 중묘지문은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앞에가 다르죠. 차양자 동출이 이명에서 차자가 들어갔고 마리리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동위지가 들어갔죠. 그쵸? 아니, 이 지현이 들어갔죠. 동의가 아니라 지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지현이 네 자가 덧붙인 거죠. 근데 백성어를 보면 네 글자씩 정형하게 끊어놨어요. 양자 동출, 이명 동위, 이 위자가 이제 고형태죠. 이를 위죠. 같은 글자입니다. 뒤에 건 똑같고. 그러니까 왕필도 요것을 양자 동출이 이명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타양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끊어읽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백서본을 보면 동출로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이 백서본 출토의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양자입니다. 양자. 뭘 가리키냐? 앞에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욕, 유욕, 그 다음에 기묘, 여기서 이제 기소교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게 되겠는데, 양자를 가리키는 게 두 개가 후보가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관기소교, 관기묘할 때 이 기는 당연히 도를 가리키죠. 도를 가리키죠. 도가 어떻게 존재하고 드러나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소교가 있고 기소교가 있고 기소묘가 있은 다음에 무욕하려 들고 유욕하려 드는 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인 대상은 기묘와 기소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묘한 것과 껍질, 묘한 것, 헛것, 이것은 똑같이 도에서 나오는, 도의 현상이니까 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름만 다를 뿐 사실 똑같은 걸 가리킨다. 도이기 때문에 그 성질은 현지, 우현, 중묘지, 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읽는 순서가 맞을 겁니다. 마지막 구절의 의미가 좀 볼 게 있는데, 첫째, 문의 이미지가 여기 나오죠. 책을 떡 피면 도가도 비상도라고, 도라는
밑도 끝도 없는 말, 알 수도 없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딱 찾기 힘든 말로 시작했는데 맨 끝에는 이 문이란 말이 나왔죠. 1장 전체가 추상적 사변적인 표현과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알 수 있는,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글자가 문으로 나와서 도를 구체화시켰죠. 근데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뒤에 가서 문의 이미지가 반복돼요. 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독립된 이미지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미지를 끌어오고 다른 이미지로 통과할 수 있는 일종의 열쇠말, 연결된 체인의 한 고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이미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1장만 총평을 하자면 1장만 보면 담론이죠. 이거 여기서 무슨 뭐가 이게 삶의 무슨 지침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추상도가 높은 담론임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삶의 태도 같은 거 읽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건 좀 이른 판단일 수 있어요. 도를 언급한 이상, 아니면 도를 언급한 것은 대전제, 앞으로 노자가 어떤 글이 될 것인지 그 근원적인 토대를 원칙으로 제시한 겁니다. 결국 이 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화시키고 설명하는 게 노자 전체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할 수 없다고 해놓고 이미 말을 꺼냈으므로 이제 말을 한 이상은 설명해야 되고 이 암송한 사람은 설득을 해야 되죠.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제목만 나온 거죠. 덧붙여 말씀드리면 1장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런 얘기가 뒤에서 반복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뭐 어떻게 하긴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노자는 파편적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연결점이 있어요. 연결점을 찾아서 재구성하면 현지, 우연, 중묘지, 문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그 수수께끼가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현지, 우연, 중묘지, 문이라는 말이 참 이상해요. 어두움은 어두웠지 더 어두울 수 있나요? 밤이 더 짙을 수 있나요? 어두우면 어두웠지 또 어둡대. 근데 어두운데 거기에서 뭔가가, 알 수 없는 뭔가가 태어나고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엄청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신비로운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에서 그걸 한번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